주말 고요한 새벽 5시 20분. 한 통의 전화가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자 준호예요.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어조, 완벽한 연기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 이놈들아. 나는 30년을 현장에서 버틴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기꾼들이 노린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 보통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저는 김혜순, 올해 73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시장을 거닙니다. 상인들은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네죠. 김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 신선한 게 좋잖아.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일 뿐입니다. 남편은 7년 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연락도 뜸합니다. 외아들 민수는 부산에, 딸 은정이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저녁이면 작은 막걸리 한 잔을 하며 TV를 봅니다. 요즘엔 보이스피싱 뉴스가 자주 나오더군요. 아이고, 또 누가 당했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TV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남모를 이력이 하나 있거든요. 30년 넘게 대한중공업 인사팀에서 일했던 사람. 수천 명의 면접을 받고 온갖 거짓말과 연기를 구별해냈던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사람의 말투, 시선 처리, 손끝의 떨림, 숨소리의 변화까지 저는 다 기억하고 판단할 줄 압니다. 퇴직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를까요?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만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9월 28일 추석을 사흘 앞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국거리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단풍이 슬슬 물들기 시작한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15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준호예요. 큰일 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첫째, 제 손자 이름은 준호가 아니라 지훈입니다. 둘째, 지훈이는 지금 군대에 있어서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셋째, 이 목소리, 20대 초반의 음성이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연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준호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니? 목소리가 왜 이래? 할머니, 지금 병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했어요. 합의금이 당장 필요해요.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연기치곤 나름 괜찮더군요. 얼마나 다쳤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크게 다쳤대요. 합의 안 하면 저 경찰서에 잡혀가요. 제발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볼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의 말 하나하나를 꼼꼼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오전 7시 15분. 자칭 손자 준호. 교통사고 주장. 합의금 3천만 원 요구. 목소리 특징. 20대 초반. 약간의 사투리 경상도. 아이고, 큰일이네. 근데 준호야, 할머니가 나이도 많고 혼자라서 은행 가는 게 무섭다. 누가 좀 데리러 올 수 없니?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기꾼이 당황했다는 신호였죠. 아, 그게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직접 못 가요. 그냥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계좌번호 좀 불러줘. 적어야지.
네, 믿음은행 123-45-C6789 김준호 앞으로요. 저는 그 번호를 적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준호? 참 흔한 이름 골랐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산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지훈이 지금 어떻게 지내니? 아, 어머니. 지훈이는 잘 지내요. 어제 편지 왔는데 훈련소에서 적응 잘하고 있대요. 왜요?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평경찰서였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사기꾼들이 있는 어두운 사무실. 형님, 그 노인네가 완전히 넘어왔어요. 전화를 끊은 최민철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6살의 그는 이 일을 한 지 2년째. 지금까지 수십 명의 노인들을 속여왔죠. 좋아.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조직의 두목 박성진이 담배를 빨며 물었습니다. 일단 3천만 원 요구했는데 반응 보니까 더 큰 금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 완전 순진하시던데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도윤아, 너 투자 사기 맡아라. 옆에서 노트북을 만지고 있던 이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믿음 투자 컨설팅 명함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30년 경력의 베테랑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편 제 집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김영사와 함께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산업 스파이나 위장 면접자들을 수없이 걸러냈거든요. 저는 김영사에게 제 경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한중공업 인사팀장을 역임하며 각종 사기와 위장 지원자들을 구별해온 경험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미끼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녹음과 녹화를 담당하시고 저희는 주변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믿음투자 컨설팅에서 근무하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고 세련된 목소리, 확실히 첫 번째 사기꾼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투자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김영사와 눈을 마주치며 손짓했습니다. 녹음 시작이라는 신호였죠. 투자요?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투자를? 어르신,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지 않으세요? 저희는 원금 보장에 매달 7%의 수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나오면 100% 사기라는 건 상식이거든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한 할머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정말요? 은행보다 많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이거든요. 한번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그래요. 한번 만나보죠.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은 다음날 오후 2시 은평구청 앞 카페에서 잡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완전히 속은 척 하시는데 전혀 티가 안 나요. 호호, 이 정도는 기본이지 진짜는 내일부터야.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과 성취감이었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무실이지만 이곳은 수십억 원대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야, 민철아, 그 할머니 어떻게 됐어? 박성진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명품 시계와 고급 양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3년 동안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완전 순진하세요, 형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70대 혼자 사는 할머니 같은데 돈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최민철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엔 크게 한번 터뜨려 보자. 도윤이 너는 투자 쪽으로 접근해서 큰 금액 유도하고 민철이 너는 가족 사고 쪽으로 계속 압박해라. 조직의 막내 강수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요즘 경찰들이 미끼 수사 많이 한다던데 괜찮을까요? 미끼 수사? 그거 70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냐? 걱정 마라. 박성진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나저나 도윤아, 투자 서류는 준비됐지? 네, 형님. 믿음 투자 컨설팅 명함도 만들었고 가짜 투자 계약서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도윤이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그럴듯했어요. 수익률은 얼마로 했어? 월 7%로 했습니다. 너무 높으면 의심할까 봐요. 좋아, 그 정도면 적당하지. 연 84%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집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투자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확인했거든요. 더 나아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투자 사기 수법들을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고수익 투자, 긴급성을 강조하는 한정기간 제한, 복잡한 금융 용어로 신뢰감 조성, 소액 투자 후 큰 수익 보여주며 대금액 투자 유도, 모든 패턴이 교과서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작전명, 거미줄 치기, 목표, 사기 조직 전체 검거, 전략, 점진적 신뢰 구축 후 결정적 순간 포착, 주의사항, 절대 실제 돈을 넘기지 말 것, 그리고 김영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남 확정, 녹음 장비와 위치 추적 장치 준비 바람. 30년간의 인사관리 경험이 이런 곳에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을 읽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전형적인 동네 할머니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가방 안에는 특별한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 장치였어요. 어르신, 혹시 위험해지면 이 버튼만 누르세요. 3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출발 전 김영사의 당부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먼저 와 있었어요. 키 175cm 정도,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값비싼 시계를 찬 모습, 일견 신뢰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어르신 이도윤입니다. 기다리셨죠? 정중한 인사와 함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미투자 컨설팅 부장 이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고, 젊은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저는 일부러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제 눈은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명함 재질, 일반 종이 진짜 회사라면 고급 종이 사용, 시계, 가짜 롤렉스, 12시 방향 로고가 미세하게 비뚤어짐, 구두 새것 급하게 준비한 티남, 손톱 깨끗하지만 약간 떨림, 긴장 상태. 어르신, 먼저 음료 뭐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그가 주문을 하러 간 사이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김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표물 확인, 계획대로 진행. 어르신, 그럼 저희 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도윤이 돌아와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든 투자 제안서였어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강남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허가도 받았고 대형 건설사와 계약도 체결했죠.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이 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허점이 곳곳에 보였어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요즘 투자 사기가 많다던데. 어르신,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회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정말 월 7%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이면 84%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은행 이자는 연 3%도 안 되는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부러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척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1억 투자하면 1년 뒤에 1억 8,4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어르신. 이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어르신, 이 투자는 한정된 분만 모십니다. 오늘 결정해 주시면 특별 혜택으로 첫 달 수익을 미리 지급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긴급성 조성 기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죠. 그런데 가방을 열자 이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건 현금이 아니라 각종 서류와 돋보기, 그리고 작은 계산기였거든요. 어르신, 혹시 현금을 안 가져오셨나요? 아, 그게 요즘 현금 들고 다니기 무서워서요. 계약서 보고 괜찮으면 내일 은행에서 바로 송금하려고 했는데. 이도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계획과 달랐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계약서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직접 가서 봐도 될까요? 아, 그게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는 중이라서.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가짜 회사였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 현장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현장은 아직 정부 허가 관계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변호사요? 네. 제가 돈이 좀 있다 보니 법무법인에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 네. 그럼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어디 계세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어제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준호야. 할머니 지금 투자 상담 받고 있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 순간 이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손자분이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투자금을 조금 당겨서 먼저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이시니까요. 이제야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맙겠어요. 네, 3천만 원 정도는 오늘 당장 준비 가능합니다. 대신 투자 계약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손자 사고와 투자 사기를 연결시켜서 더 큰 금액을 노리는 수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1억 원 투자 계약을 해주시면 3천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손자분 일을 해결하시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시면 돼요.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을 미끼로 큰 금액을 노리는 수법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계약서부터 작성할까요?
저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카페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영사와 동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도윤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서명하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잠깐 젊은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당신 회사 금융감독원 등록번호가 뭐예요? 그 순간 이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각종 투자 제안서를 검토해 봤는데 정식 투자 회사라면 반드시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그건 그리고 월 7% 수익이면 연 84%인데 이건 대부업체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정상적인 투자로는 불가능한 수치죠. 이도윤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또 하나 더. 당신이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에 12시 방향 크라운 로고가 0.3mm 정도 틀어져 있어요. 진품이라면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없죠. 저는 차분하게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은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 봤거든요. 이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우릴 속인 게 아니야. 내가 내 덫에 걸린 거지.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김영사와 동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도윤이 일어서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영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완벽하게 녹음됐어요. 투자 사기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경찰과 짜고 한 거였어요? 이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을 면접해 봤는데 당신 같은 건 한눈에 알아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다 비슷하거든.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 친구라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저는 경찰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고기도 잡을 시간이네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 친구 수호예요. 준호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대요. 제가 내일 은행에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강수호 조직의 막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수호야. 혼자 은행 가기가 무서웠는데. 네, 할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은평구 농협 앞에서 만나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돈은 얼마나 준비해 가면 될까?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세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졌어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하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죠. 조직 전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은평구 농협 앞 저는 일부러 큰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문지 뭉치와 녹음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젊은 남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수호였어요. 수호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 준호가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어요. 설마 납치를 시도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의 비상 버튼과 주변에 대기 중인 경찰들까지. 할머니 먼저 차에 타세요. 은행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저는 의심하지 않는 척하며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석에 강수호와 조수석에 최민철이 있었어요. 어제 준호 역할을 했던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할머니, 돈 준비해 오셨죠? 최민철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다 가져왔어. 저는 쇼핑백을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맨 위에 있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보였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은행에 가서 송금만 하면. 그런데 갑자기 강수호가 이상한 방향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저쪽이 아닌데? 아, 할머니. 잠깐 사무실에 들러서 서류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해요. 이제야 진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차가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건물 지하 1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와 함께 여러 명의 남성들이 보였어요.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조직의 대표 박성진입니다. 드디어 보스가 나타났네요. 어르신께서 많은 돈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사실 준호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1억 정도는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털어가는 것이었어요. 1억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 집이 있으시잖아요. 담보대출 받으시면. 이제야 진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아, 너희가 잘못 건드렸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니? 저는 가방에서 쇼핑백을 꺼내더니 그 안에 신문지를 모두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성진이 화를 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이게 뭔 상황이야? 박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대한중공업에서 인사팀장을 했던 김혜순이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 한눈에 다 보여?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박성진이 수갑을 차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건드린 거지. 저는 김 형사에게 녹음기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협박, 납치 시도까지. 이제 증거는 충분하죠? 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김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최민철이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냥 투자 상담하고 도움만 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도 너희만한 나이에 첫 직장을 구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은 적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럼 왜? 하지만 남을 속여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웠거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속인 노인들 생각해봤니?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나 해? 최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 그 책임을 너희가 질 수 있어?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들이 사기꾼들을 연행해 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속인 피해자는 총 127명. 피해 금액은 3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에는 생활비를 모두 잃고 자살을 시도한 82세 할아버지도 있었고
손자 학비를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빼앗긴 76세 할머니도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김영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저는 은평경찰서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역신문에는 70대 할머니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김영사가 제안했습니다. 이 일이라니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 말입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분들께도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 후 13년 동안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제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일.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절대 우연히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리죠. 강의실에 앉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쌓인 지혜가 있죠. 그걸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한테도 손자라고 하는 전화가 왔는데 바로 끊었어요. 선생님 강의 덕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경험과 지혜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도와주고 연대할 때 어떤 사기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